69페이지 보세요. 선생님 보기에는 아마 9월 모평이 거의 수능 완성에서 나옵니다. 9월 모평은.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서 일단은 내용 이해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 9월 모평 볼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말고사 볼 때 되면 또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말고사 하면서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69페이지에 인문지문 하나 보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비문학 지문은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지문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그냥 비교만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는 여러분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고난도 문제를 맞히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맞히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중심 내용 이해도 하고 모두 보여야 돼요. 중심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이게 보여야 돼요. 글의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구조가. 이게 안 보였다는 건, 글의 구조가 안 보였다는 건 일단 이해가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 읽고 나서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어요. 지문 읽다가 한 문제 해결하고 지문 읽다가 또 한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푸는 것도 이게 뭐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지문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문학 할 때는 여러분 선생님이 그 혼자 공부할 때라든지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대부분 4문제, 5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채점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았으면 요 틀린 문제를 위해서 지문을 다시 읽으세요. 이거 다시 읽으라니까. 그리고 이 지문이 다 맞았어. 문제는 다 이해가 돼.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지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읽으세요. 이거. 다시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해력이 점점점 이제 내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 다 맞히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공부는 아니에요. 비문학은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중심 내용과 글의 구조가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지문을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거기 6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지문은 대상을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조선시대의 사상가들은 천을 도덕적 대상으로 여기거나 인간의 행동윤리로 여겨서 천의 운행의 원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사상가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천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상가들은 천을 뭐의 대상으로 봤다가 핵심이 도덕적 대상으로 본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뒤에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상이 중국이나 서양에 비해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문장이 여러분들 뒷문장에 뭐가 되죠? 이유가 되죠. 맞죠? 앞문장이 뒷문장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박제가 네모 쳐놓으세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천관을 펼쳤습니다. 그럼 밑에 문단에 뭘 구체화시켜야 돼요? 박제가의 천관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글은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1문단을 읽고 나면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 조선시대 사상가들은 천을 뭐의 대상으로 봐요? 도덕의 대상으로 봐. 그래서 결국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알았죠?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박제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천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두 번째 2문단에서 당연히 얘를 구체화시켜줘야 됩니다. 저 두 번째 2문단에 보면 천의 도덕적 원리를 부여하여 인간과 천의 합의를 주장하는 성략자들과 달리, 성략자 세모 쳐놓으세요. 성략자들과 달리 박제가는 천을 밑줄 그어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게 바로 박제가의 뭐죠? 천관입니다. 이해된 거죠? 박제가의 천관입니다. 천관은, 박제가는 천을 뭐에?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제? 응? 됐죠? 이게 원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글의 구조가 남아야 돼요, 이게. 어? 그리고 그 글의 구조를 통해서 나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비문학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해는 안 되는데, 무슨 문제 푸는 방법만 자꾸 익히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꾸 비문학이. 응? 지금 비문학이 여러분들 거의 모의고사가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거의 다 2에서 풀어요, 2에서. 응?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해를 더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문단에 보면 거기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야. 경제생활의 관점으로 천을 봤다. 즉, 즉이란 말이 나면 뭐죠? 동격입니다. 동격.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는 쇠나 물과 나무나 불과 흙의 오행을 전통 철학자들처럼 만물을 이루는 5가지 원소로만 보지 않았다. 됐죠? 5가지 원소로 본 거죠, 그럼. 보긴 봤죠? 알았죠? 근데 이렇게만 보지는 않았다.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연물로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행이 그것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사용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므로 오행의 성질을 알맞게 활용하여 우리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가 바로 경제생활의 관점입니다. 이해됐죠? 경제생활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그의 자연관은 당시 청나라나 서양 사람들이 자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부강한 국가를 만든 것과는 달리 또 조선 사람들은 자연의 성질을 유익하게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하고 서양 사람들의 관점과 누구의 관점이 같은 거니? 박제가의 관점이 같은 거죠? 이해된 거죠? 요 정도만. 그러면 일문단에서 보면 중심 내용이 조선 사상가들은 천을 도덕의 대상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박제가는 독특한 천관을 가졌습니다. 박제가의 천관은 뭐다? 경제생활의 관점입니다. 요 정도가 남는 거야, 머릿속에. 그 다음에 3문단에 그의 자연관에는, 됐죠? 자연이 인간의 의지에 관계없이 운행된 것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연일지라도 밑줄 그어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문단에서는 여러분 뭘 쓴 거냐면 박제가의 자연관을 쓴 거야. 이게 됐지? 박제가의 자연관은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무관하지 않은데 뒤에 즉 그는 인간이 이러한 자연의 질서에 맹목적으로 귀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가공하며 문화를 형성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의 관점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무의자연의 도가적 세계관 세모, 그 다음에 인간과 천과 인간의 도덕적 합의를 주는 성리학적 세계관 세모, 이건 박제가의 견해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렇게 비교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게 비교만 할 줄 알면. 3문단까지 이해되죠? 그럼 나봐. 이해가 되면 너희들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별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너희들이 요것만 알면 되잖아. 박제가의 천관은 일단 경제생활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박제가의 자연관은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태도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잖아. 나머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비문학은. 근데 아직도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기억해서 비교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내가 최대한 그래도 혼자 공부할 때 이해가 되는 걸 자꾸 높여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수능시험에 고난도 지문이 나와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능력을 쌓는 연습을 하세요, 집에서. 그의 이러한 사상은 밑줄 그어 지금부터 실제적인 물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제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실제적인 물질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물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관점으로 뭐 똑같은 거네, 그죠? 같은 내용이네. 그는 그래서 재물을 잘 다스리는 자는 위로 하늘의 때를 잃지 않고 아래로 땅의 이로움을 잃지 않으며 중간에 사람의 역할을 잃지 않는다는 건 박제가 이 말을 인용한 거죠. 인용한 건 중심 문장이 아닙니다. 알았죠?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한 것과 달리, 그래서 형이상학적 세계관도 세모 쳐놓으세요. 실제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제가가 여러분 너희들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실학사상가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러한 그의 세계관은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현실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의한 공리공담의 일상화와 구분되며 비과학적인 미신을 숭상하는 것과 분별되는 과학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끝났어. 이거 다 정리하면 얘는 무슨적 세계관? 이것만 정리하면 돼. 거기 동그라미 쳐놔. 과학적 세계관. 이것만 동그라미 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박제가의 관점은 다 나온 거야. 이게 됐죠,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으로 당시 사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면 밑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되죠? 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자연스럽게. 그럼 나봐. 1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박제가의 천관, 자연관, 세계관을 소개한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문단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야죠? 밑줄 거. 또한 그가 살았던 당시의 조선 밑줄. 저 뭐 쓰겠어요? 뭐 쓰겠어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조선의 문제가.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거야. 조선은 산업공상의 사민관 아래에서 상업을 경시하던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상가는 의리를 중시하고 이익을 멀리하는 전통 육아의 이러한 사상적 정향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천리와 본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성리학적 정향의 지배층들은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 다른 실학자들조차 중농주의의 관점에서 경제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농사만 중시한 겁니다. 물론 박제가 역시 농업의 발전이 중요함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의 현실과 필요한 물품을 구하지 못함으로써 놀고 먹는 날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하늘의 때와 결국 땅의 이로움 및 사람의 역할을 모두 잃게 되어 농사를 발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봐. 이거. 그럼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이걸 경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경시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 여러분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소설 배운 적 있잖아. 그죠? 거의 뭐 허생이 여러분 돈 가지고 돈 버니 안 버니? 돈 벌죠. 그죠? 마지막에 돈 벌고 나서 뭐 하죠? 변 씨한테 돈 주고 나서 야, 나 안 빚나 또 할 거야. 루치를 하잖아. 알았죠? 이제 박제가가 보면 박지원의 그 허생전은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좋아, 돈을 벌긴 벌었어. 알았죠?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또 뭐예요? 안 빚낙도 하지, 안 빚낙도. 그럼 박제가 입장에서 박지원의 태도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았죠? 여기까지 보면 조선의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사업경시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알았죠? 늘 도덕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6번째 문단에 가면 이 문제는 나봐. 이 문제를 이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가. 앞에서 박제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조선의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 관점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이 글의 구조입니다. 이해된 거지 이제? 그럼 중심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너희들이 실전에서 이해가 돼서 푸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푸는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데 억지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6문단을 보면 박제가는 농업진흥층만으로는 나라가 부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야. 조선은 뭐를 경시했대요? 상업을. 알았죠? 그럼 박제가는 당연히 해결 방안을 뭘 제시하겠어요? 상업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상업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래서 밑에 박제가는 그래서 더욱 부강한 나라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밑줄 그어 상업의 활성화. 이게 그거야. 해결 방안은 이거야. 상업의 활성화. 이게 지문 다 나온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무슨 무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해무역. 이렇게. 어? 이해됐지 이제? 끝났어 이제. 뒤로 온 게 이제. 그리고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집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요. 기초적인 경제활동, 즉 농업과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가 방치하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대부들조차 경제활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상업을 경시하는 잘못된 풍토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사대부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여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게, 결국은 여러분 상업을 활성화시켜야 돼. 박제가의 이런 사상은 그래서 합리적인 요소가 풍부한 사상이라는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루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박제가의 사상에 대해서 뭘 쓴 거예요? 이걸 쓰고 끝내. 이렇게 요약해야 돼. 이렇게. 이게 지문이 이 구조가 전체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비문학은. 근데 이거 자꾸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문제를 풀고 맞히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건 얘가 어느 정도 이해력이 돼 있느냐를 묻는 거야 지금. 문제 푸는 기술만 익혀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대립되는 두 이론 틀렸다.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 틀렸다. 현상의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를 분석 장단점을 쓰고 틀렸죠, 그죠? 근데 4번에 보면 대조적 방식을 활용해서 특정 인물의 사상이 갖는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앞부분이야 이거,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선의 사상가, 특히 성리학적 세계관과 박제가의 과학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됐죠? 4번이 답입니다, 그냥.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소개했다. 의의는 좋은데 뭐가 틀렸니? 5번은 한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알았죠? 한계에다 X 쳐놓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그때 2번 문제도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뭡니까? 성리학자들은 천의 도덕적 원리를 부여하고 인간과 천의 합의를 주장합니다. 이해되지? 나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옛날 여러분 고전문학 시조 같은 거 보면 시조라든지 가사 같은 거 보면 무슨 동화 많니? 무슨 동화 많아? 자연동화. 자연 친화적 태도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성리학적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제가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야. 병신들 왜 자연은 이용하지 않고 맨날 무슨 자연과 친화적이냐 이거지. 이게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문학을 배울 때 주로 나오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문학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떠올릴 필요는 없지만 됐죠? 밑에 조선의 대부분의 사상가는 이익을 벌리했다. 전통 육아의 사상적 경향을 따랐다. 조선시대 천을 인간의 행동 윤리로 삼았기 때문에 과학발전이 더뎠다. 박제가는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농업 이외의 상업과 해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죠? 4번 선택지가 정확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5번에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만물을 이루는 원소로서의 오행을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한 건 박제가입니다. 알았죠?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같이 평가한 이유로 적절한 걸 처리합니다. 그러면 왜 가처럼 평가했어요? 왜 합리적인 요소라고 평가한 겁니까? 박제가의 사상은. 왜?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익을 중시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자연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현실의 질서를 개편했기 때문에 현실의 질서 개편은 틀린 겁니다. 관념적 사고, 추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보면 알 수 있죠. 2번이 답입니다. 근데 3번 선택지를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경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연의 질서 순응에다 X 청소. 이게 틀린 겁니다. 박제가는 여러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이용하자입니다. 그렇지. 이용하자입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서양과학과 기존의 학문을 결합하여 전통 유학의 사상에 기반을 마련했다. 틀렸죠. 서양 문물과 학술에서 벗어나 틀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기물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기물 동그라미 쳐. 기물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남들이 하루에 할 일을 나는 한두 달 걸려서 한다면 이것이 무슨 천시를 이익입니까? 이것은 천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밭 갈고 씨 뿌리는 방법이 잘못되어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수확은 적다면 이것이 무슨 지리적 이점을 얻은 겁니까? 놓친 거지. 남들은 곡식을 3줄로 심을 때 우리는 2줄로 심어요. 그럼 1천리의 땅을 600리만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남들은 곡식을 5푼 파종하는데 우리는 10푼이나 파종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1년 동안의 종자를 다 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질 때, 나봐. 농사를 질 때도, 선생님 봐봐. 이거 농사 얘기거든. 농사를 질 때도 많이 뿌리고 적게 얻는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정이 이런데도 배나 수레나 목축, 가옥, 기물을 쓸모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100배의 이익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거? 농사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 얘기가 아니지만 박제가는 농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잘못된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어 손해를 본다. 농사에 활용하는 기물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됐죠?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알았죠?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지금 노동력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노동력은 충분해. 알았죠? 근데 기물을 잘못 쓰고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돼. 이해를 제대로 하면 4번이 같이 나와요, 답이.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비교만 하면 어디에 있었지 이게? 그럼 학생들 중에는 2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2번에 농사에 활용하는 기물에 대한 연구가, 선생님 여기 연구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기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럼 이제 대부분 이해 안 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2번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3번이 답이었다. 뭐 이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